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요,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거든요. 한쪽에서는 정말 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대다수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아니, 매년 거의 10%씩 성장하는 그룹이 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? 굉장히 배타적이면서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그룹,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47만 6천 명.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,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을 가진 개인들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부르는 분들의 숫자예요.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부를 쌓았을까요? 그리고 이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동안 나머지 우리들의 경제적인 현실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? 자,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.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.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%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이 성장세 좀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2011년에 13만 명이었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어서 거의 50만 명에 가까워졌어요. 이건 뭐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분들이 가진 금융자산의 총액은 어떨까요? 와, 이건 더 압도적입니다. 2011년에 1,100조 원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무려 3,000조 원을 넘어섰어요. 3,066조 원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몇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이 엄청난 돈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? 한번 자세히 보죠. 역시 예상대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.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니까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. 바로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비중도 거의 40%나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굴리고 있다는 거죠. 이 부가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쏠려 있어요. 한국 부자 10명 중에 무려 7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. 뭐 이거 하나만 봐도 부와 기회가 얼마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지 딱 알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?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를 쌓는 방식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. 예전에는요, 부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죠. 바로 부동산 투자로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물려받는 거, 이런 상속이나 증여가 부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. 그런데요, 이제는 그 공식이 바뀌고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부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. 특히 사업소득이나 금융투자의 중요성이 확 커졌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 방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부를 일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부자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특히 금융자산만 300억 원 이상을 가진 슈퍼리치들 있잖아요. 이분들은 연평균 거의 13%라는 엄청난 속도로 자산을 불리고 있어요. 이건 뭐 최상위로 올라갈수록 부가 늘어나는 속도가 로켓처럼 빨라지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최상위 계층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부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죠?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대다수의 삶, 이 삶을 둘러싼 경제적인 규칙들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? 네,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시선을 한번 돌려서 상위 1%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2026년의 새로운 경제 규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. 2026년부터는 시간당 13,020원으로 결정됐어요. 약 2.9% 정도 오른 건데 당연히 저임금 근로자분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.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다는 건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온갖 복지 혜택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 기준선이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아쉽게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도 이제는 생계급여나 주거지원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이잖아요.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지원 정책도 더 강화됩니다. 예를 들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1년 더 늘어나고요.
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서 가입력 검사 지원도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. 친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. 혹시 전기차로 바꿀까 고민하셨던 분들 계신가요? 낡은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요, 기존 보조금에다가 추가 지원금까지 합쳐서 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전기차로 바꾸는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겠죠?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.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전자기록으로 남겨야만 해요. 특히 IT나 영업직종처럼 초과 근무가 잦아서 분쟁이 많았던 곳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목적이 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다른 현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한쪽에서는 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위 1%의 세계가 있었고, 다른 한쪽에서는 점진적인 정책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대다수의 현실이 있었죠.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이 보고서 표지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마치 껍질을 한 겹 벗겨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요.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경제 지표, 그 이면에는 이렇게 부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상위 계층의 이야기,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삶의 조건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우리 대다수의 이야기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. 한쪽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 더 빠르게 쌓여가고,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넓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두 개의 현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기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